내 이름은 강인이. 남편 왕인격과 둘이서 살고 있는 25살의 회사원. 우리 부부는 아직 아이가 없고 맞벌이로 열심히 직장에 다니면서 장래를 위해 성실히 저축하는 평범한 부부이다. 시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차로 30분밖에 걸리지 않았고 시댁 근처에는 시아주버님 부부가 살고 있었다. 작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댁에는 시어머니 혼자 살고 계셨는데 다들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 찾아뵙는 편이었다. 시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2억 정도 되는 유산을 남기셨다. 남편과 시아주버님도 앞으로 혼자 사셔야 하는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재산 상속을 포기했고 아들들의 마음 씀씀이에 시어머니는 고맙다며 눈물까지 흘렸다. 시어머니와 나는 결혼 후 지금까지 특별히 트러블도 없었고 사이좋게 지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사이에 큰 위기가 닥쳐왔다. 가을이 깊어지고 날씨가 점점 추워졌을 무렵 감기가 유행하는데 시어머니가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신지 걱정이 된 나는 퇴근하면서 시댁에 잠시 들리기로 했다. 시댁에 들어가자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형님이 같이 있었다. 형님인 한심애와 시아주버님 왕태평 사이에는 아이가 셋 있었고 형님은 전업주부로 가정에 올인한 타입. 하지만 나는 형님과 잘 안 맞는 편이었다. 이유는 아이가 셋이나 있으니 힘들 거란 건 알지만 아이 없는 나한테 볼 때마다 동서는 좋겠다. 애도 없고 얼마나 편하고 좋아. 라는 말이 인사였다. 그날도 내가 들어가자마자 어머, 이런 저녁 시간에 갑자기 웬일이야? 애 없는 사람은 시간 구애도 안 받고 너무 부럽네. 라며 삐딱하게 나왔다. 내가 가볍게 넘기자 이번에는 어머, 헤어스타일 또 바꿨어? 누군 애들 치닥거리 하느라 미장원에 언제 가봤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누군 처녀 때랑 똑같이 살고 있네. 라며 한바탕 신세 한탄을 늘어놨다. 옆에 있는 시어머니가 작은 애는 맞벌이 하는데 그 정도 여유는 있어도 되지 뭐. 라면서 내 편을 살짝 들어줬는데 그게 더 약이 올랐는지 한심해의 표정이 확 일그러졌다. 그러더니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애들 수영 끝날 시간이네. 라며 인사도 없이 서둘러 나갔다. 형님이 나가자 시어머니는 이니야, 신경 쓰지 마.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니니까. 라면서 나한테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셨다. 나도 시어머니를 곤란하게 하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웃어 보였지만 내가 웃는 게 아니었단 건 말할 필요도 없었다. 집에 가서 남편한테 불평을 했더니 형수가 너한테 질투하는 거잖아. 내 눈엔 그게 너무 티나. 라고 했다. 남편은 한심애가 원래부터 질투심이 많고 여사친도 별로 없는 사람이라면서 내가 아마 항상 예쁘게 화장하고 워킹걸로 사는 게 부러워서 시비 거는 걸 거라고 했다. 나는 사회인으로서 당연한 걸 할 뿐이었다. 그런데 볼 때마다 비아냥을 듣는 것도 괴로웠고 그걸 부러워서 그러려니 하고 가볍게 넘기는 건 더 힘들었다. 2달 후 설날을 맞이해서 시댁에 가야 했는데 시댁에 가면 형님이 있을 거고 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벌써부터 우울했다. 그렇다곤 해도 설날에 형님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시댁에 안 가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묵묵히 집을 나섰다. 하지만 시댁에 갔을 때 형님네 식구들은 보이지 않았다. 시아주버님이 너무 바빠서 설날에도 쉬지 못하는 형편이라 형님은 애들을 데리고 자기 친정에 갔다고 했다. 내심 잘됐다고 생각한 것도 잠시 시어머니가 나와 남편 앞에서 갑자기 폭풍 오열을 너무 놀라서 나도 남편도 동시에 왜 그러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시어머니가 이니야, 너 빚이 얼마나 됐니? 큰애한테 다 들었어.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진심 놀랐다. 빚이라뇨?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묻자 우선 300만 원은 내가 큰애한테 갚았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보다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지. 너 그 빚 결혼 전부터 있던 거라며? 그런 얘기는 숨기지 말고 먼저 했으면 더 좋았잖아. 라고 울면서 말하는 시어머니. 저 빚 같은 거 없어요. 대체 형님이 뭐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도 흥분해서 물었고 시어머니가 그간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 형님이 이번 설 연휴는 친정에 간다고 연락을 하면서 동수한테 돈을 300만 원이나 빌려줬거든요. 라고 고민을 털어놓았다는데 그 말을 듣고 놀란 시어머니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자
실은 동서가 결혼 전부터 빚이 있다면서 고민하더라고요. 제가 동서 얘기 들어주다가 결국 돈을 빌려주게 된 거예요. 라고 했고, 한심애가 한 말을 있는 그대로 믿은 시어머니는 예, 그 문제는 나한테 맡겨라. 라고 하고는 300만 원을 한심애한테 보냈다는 거였다. 그 말을 들은 나와 남편은 당연히 분노했다. 이게 사실이면 한심애는 시어머니한테 사기쳐서 돈을 뜯어낸 셈이었다. 남편과 나는 설 연휴 후에 한심애를 집중 추궁하기로 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며 최악의 설날을 시댁에서 보낸 후 집에 와서 설 연휴 마지막 날을 맞이했다. 남편이 먼저 시아주버님에게 연락을 했는데 다행히 쉬는 날이라 집에 있다고 했다. 한심애는 저녁에 돌아올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오늘을 디데이로 정한 후 시아주버님 집으로 향했다. 우리가 도착하자 시아주버님은 태평한 얼굴로 웃으면서 우리를 맞이했다. 그 모습을 보니 이 얘기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지만 다시 생각을 고쳐잡고 진상을 밝히기로 했다. 한심애가 저지른 짓을 듣고 난 후 시아주버님은 큰 충격을 받은 듯했고 진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꼭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그러더니 실은 한심애 때문에 큰 고민이 있다면서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시아주버님은 애가 셋이나 되니 생활비도 빠듯하고 애들 장래를 위해서 파트 근무라도 하는 게 어떠냐고 한심애에게 부탁에 가까운 말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심애는 일하기 싫다며 거절했다. 그렇다고 절약하는 것도 아니었고 월급은 바로 다 써버리고 시아주버님이 유산을 포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시아버지가 힘들게 남기신 돈을 한심애가 생각 없이 다 써버릴 게 너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아예 그런 일을 원천 차단하고 싶었던 것도 있다고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이 한심애가 애들을 데리고 집에 도착했다. 시아주버님은 정말 화가 난 모습이었고 한심애에게 돌직구로 캐물었다. 그러자 한심애는 나와 남편을 째려보면서 어머님한테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그새 말한 거야? 입이 너무 싸다니까 진짜 라면서 성질을 냈다. 그러더니 순순히 자기가 한 짓을 인정하면서 뻔뻔하게 설날인데 나도 즐기고 싶었어. 즐기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까놓고 아버님 유산 혼자 차지했잖아. 그 돈을 혼자 다 갖는 게 어딨어? 라며 목청을 높였다. 그러자 시아주버님이 유산은 상속 포기한 거라고 했잖아. 라고 설명. 하지만 한심애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와 남편은 우리도 유산 상속을 포기했고 전액 어머님께 생활비로 쓰시라는 뜻으로 드렸다고 하자 한심애는 그러니까 어이 상실을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착한 척하면 누가 상이라도 주냐고. 지금이라도 달라고 하란 말이야. 라고 소리소리 질렀다. 시아주버님이 그 돈 받아서 네가 흥청망청 없애는 것보다야 어머니 생활비로 고이 쓰시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 재산을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나도 더는 못 참아. 이혼해. 라고 하자 한심애가 놀랐는지 입을 다물었다. 설마 이혼 얘기까지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다. 시아주버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할 생각도 없고 남 잘 되는 거 질투나 하면서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한심애에게 5만 가지 정이 다 떨어진 상태였다면서 이혼 서류도 가지고 있었다. 심지어 사인까지 다 되어 있는 걸 본 한심애는 농담이 너무 심하네. 그럼 애들은 어쩔 건데? 라며 애들을 앞세웠다. 시아주버님이 네가 한 짓은 사기죄에 해당해. 범죄야 범죄. 당연히 너한테 애들 못 맡겨. 라면서 친권을 절대 주지 않겠다고 하자 한심애는 울면서 그걸 안 되지. 양육비를 줘야 내가 살지. 라고 주장했다. 결국 애들이 아니라 자기 살 궁리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한 순간 우리 셋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다. 그 후 시아주버님이 한심애를 집에서 쫓아내고 새 아이와 넷이서 살게 되자 시어머니가 동거를 제안하셨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유산으로 집을 증축한 후 시아주버님과 아이들을 맞이하셨다.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게 된 시아주버님. 시어머니도 매일 손주들과 지내면서 활기가 생긴 모습이다. 시아주버님은 한심의 친정 부모님께 이혼하고 집에서 쫓아낸 이유를 다 말했다는데 그 말을 들은 한심의 친정에서는 절대 집에 올 생각 말라며 격노했다고 한다. 한심애는 남편 월급을 펑펑 쓰기만 하고
모아둔 돈이 없다 보니 이혼 후 재산 분열을 해봐야 별 돈이 없었고 지금은 PC방을 전전하면서 파트 근무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 한다. 시어머니한테 사기친 돈은 한심의 친정 아버지가 대신 갚았다고 하는데 그 돈은 반드시 한심애한테 돌려받을 거라고 했다고 한다. 전업주부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한심애는 취직 자리를 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수중에 가진 돈도 다 떨어져 간다는데 이젠 나하고도 완전한 남남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일이다. 나와 남편은 전보다 넓어지고 북적북적거리는 시댁을 보면서 시어머니한테 더 좋은 결과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나는 독신으로 어머니와 둘이서 살고 있다. 하지만 어머니는 밥은커녕 청소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아빠가 살아계실 때에도 집안일을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최소한 밥, 빨래 정도는 했었다. 그러다 50대에 한 번 몸이 아픈 적이 있는데 얼마 후 아버지가 바로 돌아가신 후부터 어머니는 손 하나 까딱 안 했고 지금까지 그저 집에서 과자나 먹으면서 뒹굴뒹굴 거리는 게 어머니의 일상이 됐다. 아무리 그렇다곤 해도 어쨌든 지금껏 나를 키워줬고 내가 어머니를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왔었다. 어머니 한 사람쯤이야 내가 어떻게든 책임질 수 있었고 재택근무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심한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었다. 문제는 어머니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재택근무가 뭔지 너무 몰랐고 게다가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말해줘도 이해를 못해서 어머니 눈에 나는 백수의 은둔형 외톨이, 즉 한심한 아들로 보이는 것 같았다. 간혹 나한테 너도 일 좀 하라고 잔소리를 하는데 나는 전문 직종의 자격증을 갖고 있었고 전국에서 의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일거리도 충분했고 수입도 상당했다. 내가 이런 사정을 아무리 설명해도 어머니는 도무지 이해를 못했다. 또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빚을 물려주고 가셨는데 그 빚도 매달 내가 갚고 있었다. 이렇게 사는 것도 운명이려니 생각했는데 어느 날 형한테서 전화가 왔다. 형은 결혼 후 집에서 나가 살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나한테 피해 안 오게 조심하고 네가 백수긴 하지만 앞으로 어머니는 네가 책임져. 난 10원 한 푼 못 보태니까 그렇게 알고 라고 했던 인간이다. 그런 관계다 보니 전화가 걸려온 건 이례적이었다. 여보세요? 나야.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설마 형수랑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이혼 어쩌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피곤해지는데. 이런 생각을 하며 듣고 있었다. 다음 주말에 시간 비워도 어머니랑 같이 할 얘기가 있으니까 내가 시간이 되는지는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전화를 끊어버렸다. 다행인 건지 주말에 약속이 없었고 형의 태도는 그러려니 하고 어쨌든 주말이 됐다. 주말에 형은 형수와 같이 집으로 왔다. 혹시 심각한 얘긴가?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졌다. 설마 진짜 이혼? 형이 이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면 피곤한데. 혼자서 그런 고민을 하는 사이 형과 형수는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런데 어머니까지 나란히 앉아서 셋이서 동시에 나를 쳐다봤다. 왜 어머니까지 굳이 옆에 가서 앉는 거야? 라는 이상한 느낌과 동시에 형이 얘기를 시작했는데 꽤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간단히 말하면 나더러 이 집에서 나가라는 거였다. 지금까지 참고 기다렸는데 백수를 언제까지 집에 그냥 두고만 보고 있는 게 상책은 아닌 것 같아서. 뭐 백수? 나더러 백수라는 거야? 뚱딴지 같은 형의 발언에 이게 뭔 소리인지 답답해하고 있는데 어머니까지 나도 틈만 나면 일하라고 그렇게 충고를 했는데 내 말을 들어야 말이지. 아우 속상해 죽겠다 라고 했다. 헐, 지금까지 자기를 돌본 사람이 누군데 저래? 여태까지 나 몰라라 10원 한 장 안 보탠 형 대신 먹고 싶은 거 먹게 해주고 겨울엔 따뜻한 집에서 자게 해주고 여름엔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집에서 편히 쉬게 해준 게 다 누구 덕인데 저러는 거야 진짜? 하지만 분위기를 보아하니 어머니는 형 부부한테 완전히 넘어간 것 같았다. 형수까지 덩달아서 나를 뭐 취급하면서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 나이 되도록 직업 없이 백수로 지내는 거 창피한 건 알죠? 어머님도 백수 아들하고 같이 사는 것보단 저희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하시니까 야박하게 들리겠지만 여기서 나가주셨으면 해요 라고 말했다. 억울하긴 했지만 여기까지인가 싶었고 어머니한테는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다. 아직도 갚을 빚이 있다는 거 알고는 있나? 어쩌면 어머니는 아버지 빚을 누가 갚고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지금껏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면서 뭐가 먹고 싶다고 하면 내가 만들어서 대령하고 생활비도 모두 내가 전담해 왔었는데 그런 나의 노력과 희생에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형한테 붙는구나. 고맙다는 말을 들으려고 지금껏 잘했던 건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시간을 쪼개서 최선을 다했던 일들을 모두 부정당한 마당에 그래도 어머니는 내가 지킨다? 이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마음이 넓지는 않다. 내가 아무 대꾸도 안 하자 형은 알아들었으면 짐 챙겨서 얼른 나갈 준비해. 우리 다음 주에 여기로 이사 올 거니까 그때까지는 집 비워둬. 알았지? 짐 깔끔하게 챙겨가세요. 나중에 귀찮은 일 안 생기게 라고 옆에서 거드는 형수. 형이 무슨 꿍꿍이인지는 이미 간파했다. 예전부터 형은 돈 씀씀이가 해펐고 여기저기서 돈도 많이 빌렸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툭하면 돈 좀 달라면서 찾아오곤 했었다. 아마도 형은 어머니가 아버지 재산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나를 쫓아내고 여기 들어와서 살면 생활비도 아끼고 덤으로 아버지 재산까지 꿀꺽. 집안일은 어머니한테 시키면 형수도 편하게 살 거라는 얄팍한 계산이 작용했을 거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 세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될지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훤해서 웃음이 터져나올 것 같았지만 일단 우참하는 데는 성공했다. 나야 나가라고 등 떠밀어주니 고마워서 절이라도 할 지경. 갑툭튀 형과 형수, 그 둘의 놀아나기 시작한 어머니, 이 셋은 이제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나는 아무 미련 없이 그 집에서 나왔고 혼자 살 새 집으로 옮겼다. 새 집은 원룸이었지만 인테리어가 아주 세련돼서 마음에 들었다. 아무렇게나 찍어도 SNS에서 눈에 띌 것만 같은 세련미 만점이었다. 원룸을 찾을 때 이왕이면 위치가 좋은 곳으로 하고 싶었고 대형 쇼핑몰, 편의점이 가까운 곳으로 하고 싶었고 생활하기가 전보다 훨씬 편리해졌다. 더구나 아버지 빚, 어머니 생활비도 감당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홀가분한 기분을 마음껏 내고 싶어서 새 차를 샀다. 지금까지는 어머니랑 같이 사니까 어머니를 태우는 걸 전제로 승차감 위주로 차를 선택했었는데 이제부터는 혼자니까 내가 취향에 딱 맞는 고급차를 과감하게 선택. 기분 최고죠. 집안을 어지럽히고 다니는 어머니도 없고 밥도 어머니 입맛에 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외식도 자유롭게 하고 어머니랑 같이 살 때는 특별히 스트레스 받는다는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막상 혼자 살아보니 혼자라는 게 이렇게 자유롭고 편할 줄이야. 매 순간이 환희였다. 내가 나가자 형 부부는 신이 나서 이사를 들어왔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나자 예상했던 대로 나한테 전화를 걸어왔다. 들어보기도 전에 용건은 아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형의 첫마디는 이 청구서들 뭐야? 빚이야? 라길래 아버지가 남긴 빚이야. 형은 모르고 있었겠지만 지금까지는 내가 계속 갚아왔었거든. 행여 유산이라도 있을까 기대했다면 대단한 착각이란 것만 알아도 유산의 유자도 기대 안 하는 게 좋아. 그리고 계속 나더러 백수라고 하는데 재택근무하면서 전국에서 의뢰가 오면 처리하는 게 내 일이야. 월급도 괜찮은 편이라 그동안 군소리 없이 어머니 모셨는데 형이 그렇게 원한다는데 내가 물러나야지. 형한테는 고마워. 덕분에 솔로 라이프 만끽 중 라고 시원하게 반격을 날려주자 형이 작은 소리로 이런 제길 하더니 그럼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너 때문에 내 계획이 다 망가졌네 어쩌네 잔뜩 화풀이를 했다. 나야 이미 다 예상했던 일이라 놀랄 것도 없었지만 어머니는 형하고 같이 살면 집안일은 당연히 형수가 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다. 늘 그랬듯이 집안일은 손도 안 대고 어지럽히기만 하니까. 그 꼴을 보고 형수가 완전 열이 받아서 서로 욕하고 싸우고 고부간의 갈등이 장난 아니라고 했다. 제일 큰 문제는 유산을 노리고 들어왔는데 있는 건 빚밖에 없다는 거였다. 형수는 로또 터진 줄 알고 직장을 그만둬서 수입원이 형 월급밖에 없다 보니 사는 형편이 나락 그 잡채. 나하고 둘이 살 때는 어머니도 경제적으로 아무 불편함이 없었다. 생활이 바뀌었는데도 씀씀이는 그대로라 빚만 계속 늘고 있다고 했다. 내 수입에 대해 알게 된 형은 입장을 바꿔서 이번엔 나더러 들어오라면서 쉽고 좋다는 게 뭐냐, 힘들 때 서로 도와야지 어쩌고 하는데 어머니랑 둘이 살 때 언제 형이 10원 한 장 보탠 적 있어? 나도 국물도 없어 라고 하자
전화기에 대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소리를 질러댔다. 내가 나가고 형이 들어온 후로 어머니 역시 돈 쓸 때마다 형수한테 잔소리를 듣더니 그래도 네가 낫다면서 다시 같이 살자고 했지만 확실하게 선을 그었고 이참에 완전히 세 사람에게 손절 선언을 했다. 얼마 후에 들은 말로는 사이가 나빠진 형과 형수는 이혼을 했고 살던 집도 은행에 넘어가게 됐다고 한다. 결국 형과 어머니는 둘이서 화장실도 공용으로 써야 하는 열악한 곳에서 살고 있다는데 그 둘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이혼한 형수도 유산만 믿고 겁도 없이 명품 쇼핑을 질러댔던 탓에 이혼 후 빚이 수천이라는데 자기 친정 부모님께 카드빚 다 갚기 전까지는 친정 근처에 얼씬도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형이 천박한 욕심만 부리지 않았다면 이런 비참한 결과는 없었을 거다.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는 법. 나도 지금의 내 생활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 남은 길은 각자 도생. 알아서 열심히 사는 것뿐이다. 내가 남편을 만난 건 사내 오리엔테이션에서였다. 같이 음식을 만들고 뒷정리를 하면서 매너 좋은 모습에 스스럼 없이 친해졌는데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됐다. 1년 정도 사내 연애를 했는데 동료들 사이에서 놀림받는 일도 생겨나고 커플끼리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게 주변 시선을 무시할 수 없는 단점이 있던 차에 친한 친구가 창업을 하면서 자기 회사에 와서 일할 생각이 없냐며 제안해왔고 나는 흔쾌히 응했다. 하지만 남편과는 여전히 연인 사이를 유지했고 연애 2년 만에 결혼했다. 친구 회사도 궤도에 오르면서 결혼 2년차가 된 즈음에 아이를 갖고 싶어졌다. 하지만 그 타이밍에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됐다.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이 사실을 알려준 건 나의 옛 동료였고 남편과는 여전히 동료였기 때문에 신빙성은 매우 높았다. 내가 들은 정보는 남편이 회사 거래처 여직원과 불륜 관계라는 거였다. 그 여직원이 회사로 직접 찾아오는 일이 잦아졌고 남편과 단둘이 있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는데 며칠 전에 남편과 여직원이 같이 길거리를 걸어가는 걸 봤다는 거였다. 그것도 다정하게 손을 잡고 말이다. 남편과 내가 결혼한 사실을 사내에서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남편은 내가 회사에 있다가 없어지자 긴장감이 느슨해졌던 게 아닐까 싶다. 아직 나한테도 한 라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말이다. 바로 사실 확인에 들어갈까 하다가 아직 입수한 증거래봐야 옛 동료의 증언뿐이었고 아니라고 딱 잡아떼면 다음 대응책이 없다는 생각에 일단은 때를 기다리면서 증거를 더 찾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나는 곧장 흥신소를 찾아가 의뢰했고 남편한테 절대 티를 내지 않고 한 달간 기다리며 버텼다. 설마 나한테 불륜을 들켰을 거라고는 1도 의심하지 않았던 남편은 한 달 동안 꾸준히 불륜을 저질렀고 그 결과 나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 나와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몇 명 더 나한테 도움을 준 덕분에 회사 내의 증거도 입수했다. 그 중에는 사람들 출입이 적은 자료실에서 남편과 불륜녀가 키스하는 사진까지 있었고 이혼만이 답이라는 생각은 점점 더 확고해졌다. 증거를 완벽하게 손에 쥔 나는 어느 날 저녁 남편을 조용히 불러서 증거 사진들을 나열했다. 첫 발단은 회사 동료들한테 정보를 듣고 난 후부터야. 당신 불륜 맞지? 이 정도 증거면 빼박인데 그만 이혼하자. 그러자 남편은 전혀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래 좋아. 네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이혼해 줄게 라고 대답했다. 남편의 이런 뻔뻔한 반응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었고 불륜 당사자인 남편보다 내가 더 당황스러울 지경이었다. 대체 이 남자는 뭘 믿고 이렇게 여유만만할까? 일반적으로 불륜을 들켰으면 놀라는 반응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너무 예상 밖이었다. 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가늠이 안 돼서 살짝 불안해졌다. 하지만 남편의 다음 발언을 듣고 궁금증이 풀렸다. 그럼 이혼에 임한 실무적 대화를 해야지. 우리 재산 반반 나누는 얘기부터. 뭐래니? 너 아직 공부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혼할 때는 원래 부부 재산을 반반으로 나누는 거야. 너 재산 1억 5천 있지? 그거 절반 정도 7천만 원 나한테 줘. 남편은 약간의 위자료를 준다고 쳐도 내 저금의 반이 자기 몫이니까 전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분명했다.
그래서 불륜을 들킨 마당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은 거였다. 남편의 말을 들은 나는 지갑에서 100원짜리 동전을 하나 꺼내서 남편한테 줬다. 그러자 남편은 장난하냐? 라며 소리를 지르더니 100원짜리 동전을 벽에 던지면서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당장 내놓으라고 소리쳤다. 흥분하는 이유를 충분히 짐작한 나는 남편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당신이야. 공동재산이란 건 결혼 후 부부가 같이 모은 재산을 말하는 거거든? 우리 엄마가 나한테 남겨준 보험금은 포함되지 않아. 그리고 지지난달까지 통장에 있던 저금은 당신이 접촉사고 내서 이참에 차를 바꾸겠다면서 내 허락도 없이 다 갖다 썼잖아. 그래서 통장에 있는 잔액을 n분의 1로 나눠서 100원 정산한 거야.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해주자 남편 표정에서 방금 전까지의 여유가 사라졌고 급 경직됐다. 남편은 그야말로 멘붕 그 자체인 게 분명했다. 돈도 여자도 다 얻을 생각이었는데 거꾸로 다 날아가게 생겼으니 왜 아니겠어. 그러자 남편은 내 예상대로 다음 행동을 보였다. 저기 그게 아니고 아까는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혼이라니 농담이 너무 심하네. 불륜은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인 거 알지? 라고 뒷북을 때렸지만 이미 차고도 넘치는 증거들을 어쩔 셈인 건지 그런 말에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건가? 물론 나는 남편의 뒷북 따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준비해뒀던 이혼 서류를 건넸다. 남편은 절대 사인 못한다고 버텼지만 그렇다면 시댁에 가서 이혼하겠다고 알린 후 이혼은 네 불륜 때문이라고 밝히겠다고 하자 포기했는지 순순히 사인했다. 시부모님은 고지식한 옛날 분들이었는데 특히 시아버지는 불륜을 용서할 리가 없었고 남편도 많이 무서워했다. 이렇게 나오면 사인 안 하고는 못 베길 거란 걸 알고 있었지만 역시나 순순히 응해서 정말 다행이었다. 물론 남편의 불륜 상대에게도 합당한 제재를 가했다. 동료들과 흥신소를 통해 모은 증거는 충분했고 불륜 상대의 회사에 내용 증명을 보내자 흥분해서 남편한테 연락한 모양이었다. 남편은 이미 불륜 상대에게 곧 거금이 들어올 거란 말을 해놓은 상태였고 기대에 부풀어 오른 불륜녀는 마음껏 내지른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런 눈먼 돈은 절대 존재하지 않았고 그동안 자신들이 펑펑 쓴 돈은 고스란히 빚으로 돌아왔다. 거기에 덧붙여서 나한테 위자료까지 청구받게 된 여자는 빈털터리가 됐다. 회사에도 불륜이 알려지면서 주변 동료들에게 눈총을 받게 됐지만 빚도 갚아야 되고 위자료도 지불해야 되고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처지. 그 정도에서 끝이 아니라 낮에 회사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밤에도 일을 하게 됐다는데 인생 나락의 길을 걷게 된 이상 남편과 사이좋게 관계를 이어갈 턱이 없었고 열이 받은 불륜녀는 남편한테 온갖 욕을 다한 후 결별을 선언했다고 한다. 한편 전 남편은 거래처 여직원과의 불륜이 결국 자기 발목에 덫을 놓은 꼴이 됐는데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도 상사한테 호출받은 후 자료실, 회의실 등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은 것에 대해 문책을 당한 후 회사에서 해고당했다고 한다. 그게 아니더라도 와이프가 나라는 걸 아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회사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은 건 말할 것도 없었다. 본인 계획은 불륜녀와 공짜로 굴러들어온 돈으로 신나게 놀 생각이었는데 현실은 회사에서 잘리고 나한테 위자료 청구받고 돈이 씨가 말랐으니 눈앞이 캄캄한 건 물론 당장 먹고 살 문제를 고민해야 할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았다. 그게 다 자업자득이지만 그동안 나랑 둘이 살았던 집은 맞벌이여서 가능했던 평수였고 빚에 쪼들리는 처지에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다. 무직자 처지에 좋은 집에 살 형편이 못 되다 보니 지금은 다 쓰러져가는 집을 얻어서 심야 편의점 알바, 3대 기피 직종 일자리를 찾아다니며 알바를 2개씩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결국엔 이혼한 사실이 시부모님 귀에 들어갔고 더구나 원인이 남편의 불륜 때문이란 걸 알게 된 시아버지는 절연을 선언하셨다고 한다. 모든 것을 다 잃은 남편은 나 2번 다시는 바람 안 피울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제발 나한텐 너밖에 없어. 라면서 애원했지만 1도 고민하지 않고 거절했다. 불륜한 주제에 돌아가신 엄마 보험금을 노리는 쓰레기와 재결합할 정신 나간 여자가 어디 있을까 싶다. 전 남편은 아마도 낮에는 가혹한 건설업 노동자로
심야에는 편의점 알바생으로 힘든 생활을 이어가겠지만 이 모든 것은 본인 탓이다. 모든 게 정리된 후 나한테 도움을 준 옛 동료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술자리를 마련했다. 제일 먼저 나한테 불륜 의심이 든다는 말을 해줬던 동료는 분명히 상처받을 거란 걸 알았기 때문에 말을 할까 말까 망설였던 게 사실이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을 두고 봤을 때 사실을 알려주는 게 도리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었다. 이 사실을 몰랐거나 늦게 알면 알수록 인생을 더 많이 허비했을 테니 말이다. 아이를 원했던 마음도 있었지만 이렇게 된 이상 아이가 없는 게 차라리 잘된 일이었단 생각이 든다. 최소한 친권 다툼은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만약 앞으로 누군가를 다시 만날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진심으로 행복하고 싶다. 내 이름은 진지한. 예전에 몸담았던 컨설팅 회사에서 독립. 직접 회사를 창업한 26의 청년 사장. 최근에 여친이 생긴 나는 사업도 프라이버시도 모두 잘 나가고 있었다. 비록 지금은 별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는 큰 고민거리를 갖고 있었다. 그건 전 여친 민폐이의 병적인 집착과 스토커나 다름없는 행동 때문이었다. 민폐이와는 내가 24살 때 자주 가던 바에서 알게 된 후 교제를 시작했다. 그때 나는 그녀의 엉뚱하고 귀여운 모습에 마음이 끌렸었는데 사귀고 난 후에야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다. 그건 민폐이가 그저 평범한 엉뚱녀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민폐이는 정신불안정 증세가 있었고 보통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이나 말을 도발적으로 하는 등 나를 힘들게 했다. 어느 날은 연일 잔업을 하고 피곤해 절어서 집에 갔는데 민폐이가 울면서 현관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너 왜 그래? 라고 묻자 네 얼굴 못 보니까 외로워서. 너 이제 나 필요 없어? 라고 어리광을 부렸다. 그때 나는 아직 회사원이었고 창업의 푸른 꿈을 안고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 나에게 민폐이의 행동은 부담 그 자체였고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 나는 일단 흥분을 가라앉게 한 후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열심히 알아듣게 설명했지만 민폐이는 내가 이해를 구하고 열심히 설명하는 게 무색할 만큼 조금도 내 입장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았다. 끝내는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고 나하고 일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해? 라면서 양자 선택을 강요. 그 유치찬란한 발언에 오글거림은 내 몫이었다. 결국 나는 민폐이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건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귄 지 석 달 만에 헤어질 결심을 했고 과감하게 통보했다. 퇴근 후 민폐이를 단골바로 불러서 미안해, 헤어지자 라고 선언하자 그 자리에서 오열하면서 대성통곡, 과호흡 증상으로 숨을 헉헉거렸다. 바에 있던 손님들, 종업원들까지 우리 주변에 몰려드는 대혼란이 일어났고 겨우 진정됐나 싶었을 때 난 헤어지기 싫어! 라면서 나한테 달려와 안겼다. 이때 내가 민폐이를 밀어내고 완강하게 결별 의지를 내보였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다시 민폐를 끼칠 것 같아서 더는 밀어붙이지 못했고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그 일 이후에도 민폐이는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나한테 달라붙었다. 하지만 나는 하루빨리 이별 수순을 마무리 짓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민폐이의 정신불안증이 언제 재발할지 조심하면서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나의 인내와는 별개로 이별은 툭 하고 찾아왔다. 평소처럼 퇴근한 후 회사를 나서자 민폐이가 회사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보고 걸어오는 표정이 어쩐지 어두워 보였는데 힘들게 말을 꺼내며 미안, 우리 헤어져 라고 했다. 대박, 먼저 헤어지자고 할 줄은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나는 이건 신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고 그래, 알았어 라고 즉답. 그러자 묻지도 않았는데 자진해서 결별 이유를 말했다. 실은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 사람 엄청 부자고 너보다 훨씬 더 금수저야 라며 자랑 그 잡채. 이유가 뭐든 전혀 상관없었고 너무 좋아서 그래, 행복해라 라고 축복을 빌어준 후 이렇게 원만하게 끝난 것에 감사했다. 민폐이와 헤어지고 반년 후 드디어 창업을 하게 된 나는 그동안 쌓아온 인맥과 고객 인프라를 풀가동해서 무사히 첫 스타트를 끊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후 동업자 모임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아름다운 한 여자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다.
나는 적극적으로 대시했고 그녀와 커플이 됐다. 프라이빗은 물론 비즈니스 면에서도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다. 민폐이와의 실패한 연애를 강한 교훈으로 삼아서 푼수와는 전혀 상반된 똑똑한 여자한테 반하게 된 나는 같은 실패를 절대 반복하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갑자기 민폐이한테서 난 역시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괴상망측한 라인이 갑자기 오기 시작했다. 민폐이가 나와 재결합을 원하는 게 분명했지만 절대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라인을 안일십으로 대응했다. 저러다 제풀에 지치겠지 하고 무시로 일관했는데 현실은 역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퇴근 후 여친과 만나서 같이 다정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내 어깨를 확 잡았다. 반사적으로 뒤를 돌자 민폐이가 있었다. 민폐이는 급 흥분한 표정으로 이 여자 누구야? 라며 공격적으로 물었다. 내 여친인데 왜? 라고 하자 내가 있는데 어떻게 여친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화를 냈다. 나는 여친이 이상한 오해를 할 것 같아서 반년 전에 이미 헤어진 사이라고 부연 설명을 했다. 그러자 민폐이가 나 임신했어 라고 하면서 자기 배를 어루만졌다. 그러더니 우리 빨리 결혼하자. 나하고 뱃속의 아기는 네가 책임져야지. 예비 아빠 라면서 혼자 웃었다. 나는 자동 반사적으로 누가 애 아빠인데? 라고 물었다. 그 뱃속의 아이가 내 아이일 리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전혀 평상심을 잃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민폐이와 밤을 보낸 건 최소 반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민폐이 배는 전혀 불러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아이를 임신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지금 임신 몇 개월인데? 라고 묻자 횡설수설하더니 6개월? 아니 5개월? 하면서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있었다. 내가 애 아빠라는 증거를 대야지. 모자 수첩이라도 꺼내봐 라고 돌직구를 던지자 민폐이는 급 흥분하면서 왜 내 말을 믿지 않는 건데? 우리 서로 진짜 사랑했었잖아. 나도 네가 창업하고 성공할 줄 알았으면 절대 안 헤어졌을 거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나한테 달려들려고 했다. 과호흡 증상이 도진 것처럼 보였지만 이미 여러 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런다고 무조건 다 받아주는 건 있을 수 없었다. 학습 능력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 수법에 계속 당할 수는 없는 법. 민폐이가 광분하면서 큰 소리로 통곡했고 그런 상식밖의 행동을 보고 겁이 난 여친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무렵에는 우리 주변으로 한 무리의 구경꾼들이 모여들었는데 민폐이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경찰차에 태워졌다. 경찰차에 탄 후에도 민폐이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고 경찰들을 힘들게 했다. 나도 경찰에게 질문을 받았고 하나도 숨김없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피해 신고서를 접수할 거라고 하자 경찰이 민폐이에게 이 말을 전하면서 엄중 경고를 내렸다. 민폐이는 자기가 스토커 혐의로 경찰에 잡혀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알고 난 후 겁이 났는지 나한테 머리까지 숙이며 멀쩡하게 사과했다. 방금 전에 보였던 몰상식하고 광기적인 행동은 대체 뭐였나 싶을 정도로 냉정하고 침착했다. 그 후로 민폐이한테서 연락이 오는 일은 없었고 다시 나에게 평화가 찾아왔다. 공통된 친구한테 들은 말에 의하면 민폐이가 임신한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았다. 나를 차고 이른바 환승연애를 한 돈만 타던 남자한테 놀아났다는데 임신 사실을 안 후 남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고 한다. 그러자 얄팍한 계산으로 나를 애아빠로 둔갑시킨 후 결혼해서 애를 키울 작전을 세운 모양이었다. 그 계획이 실패하자 민폐이는 아이를 지울 생각으로 병원을 찾았다는데 임신 중절할 시기를 놓쳐버렸고 미혼모가 될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 혼자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던 민폐이는 맞선 앱을 통해서 백방으로 결혼 상대를 찾아다녔다는데 남자들마다 임산부란 걸 한눈에 알아보고 즉석 거절, 이걸 반복하다가 결국 결혼을 포기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부모님께 임신 사실을 알렸고 시골 본가에 내려가서 출산하기로 했다고 한다. 서울에서 기차로 4시간이나 떨어진 호미진 곳이 고향인 민폐이는 본가로 내려간 후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는 일은 없었다. 딱 한 번 나랑 재결합할 생각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이야. 데리러 와줘. 기다릴게. 라고 라인으로 메시지가 왔는데 소름 끼쳐서 바로 차단해버렸다.
듣자 하니 민폐의 부모님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엄격한 분들이라 철저한 감시 속에서 싱글마더로서 육아 외에는 다른 건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한편 나는 여친과 사귄 지 1년이 지나서 프로포즈에 성공,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다. 일에 쫓기는 나를 서포트하기 위해 아내는 결혼 후 전업주부를 택했다. 매일 맛있는 저녁밥이 나를 기다리고 집안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아내를 보고 있으면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만약 민폐의 작전에 말려들어서 결혼을 덤터기 썼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고 그런 생각이 스치면 섬뜩해진다. 앞으로는 진심으로 나를 응원해주는 훌륭한 나의 아내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고 사이좋은 부부로 언제까지나 행복하길 마음속으로 빌어본다. 내 이름은 한진수. 22살에 농업을 비즈니스로 성공을 이뤄냈고 이 지역에서는 제법 유명한 편이다. 최근에는 잡지사에서 취재를 오기도 하고 지역 방송국의 프로그램에 소개되는 일도 있어서 밖에 나가면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런 주목을 받게 되기 전까지 나에게도 험난한 시련이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나까지 네 식구였는데 어려서부터 부모님은 나를 변변치 않은 장남이라고 불렀고 동생은 나를 모자란 형이라고 불렀다. 그 이유는 동생과 비교해서 내 외모가 열등했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젊은 시절 미남미녀 커플이란 말을 들으면서 주위의 시선을 꽤나 모았던 사람들이었다. 그런 부모님의 유전자를 독점한 듯한 동생은 아이돌급 외모의 얼짱이었다. 하지만 나는 부모님의 외모를 전혀 닮지 않았고 아이돌 근처에도 못 갈 정도의 얼꽝이었다. 나는 건설 현장에서 몫으로 일하고 있는 친할아버지와 얼굴이 매우 비슷했기 때문에 친자식인 건 틀림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곤 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너무 당연하게 나를 자기들 친자식이 아닌 것처럼 대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에게 상처받으면서 자랐다. 내가 중학교에 올라간 후로 가족들의 홀대는 더욱 심해졌다. 부모님은 나한테 돈 쓰는 걸 노골적으로 싫어했다. 동생은 동아리 활동, 취미 활동, 하고 싶은 건 다 하게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게 했고 집안일을 몽땅 나한테 시켰다.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이 됐을 때는 의무교육도 아니니까 학교는 됐고 넌 돈이나 벌어 라며 진학을 막았고 결국 나는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직업전선에 뛰어들었다. 그 무렵 길거리에서 우연히 친할아버지와 마주치게 됐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할아버지 명의로 사전에 말도 없이 돈을 빌린 게 들켜서 난리가 났었고 그 뒤로 할아버지한테 절연당한 상태였다. 벌써 10년이나 안 만났는데도 할아버지는 나를 바로 알아봐 주셨다. 내가 인사하자 달려오셔서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잘 있었어? 보고 싶었다 라면서 진심으로 반가워하셨다. 몇 학년이냐고 묻길래 고등학교에 못 가고 직장을 구하러 다니는 중이라고 하자 할아버지는 그럼 내 밑에 들어와서 일해라. 네 아빠한테는 비밀이다 라고 하셨다.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할아버지 밑에서 몫으로 일하게 됐는데 적응하기까지 일이 끝나면 늘 녹초가 됐다. 힘겨워하는 나에게 할아버지가 열정적으로 목수일을 가르쳐주신 덕분에 20살이 됐을 무렵에는 거뜬히 제 몫을 해내는 몫으로 성장해 있었다. 일을 시작한 후로는 아침 일찍 집에서 나와서 저녁은 할아버지 댁에서 먹고 돌아갔기 때문에 가족들과는 얼굴 부딪힐 일도 없었고 난생 처음 스트레스 없는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월급은 부모들한테 깡그리 빼앗겼기 때문에 수중에 돈은 한 푼도 없었지만 점심에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도시락이 있었고 저녁 역시 할머니의 맛있고 따뜻한 밥을 매일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불만 없이 하루하루 충실하게 보냈다. 하지만 그런 생활도 그리 길게 가진 않았다. 내가 겨우 숙련된 목수가 된 20살 때 할아버지가 병으로 왼손에 마비가 오고 말았다. 다행히 오른손잡이여서 재활치료만 잘 받으면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정년퇴임을 넘긴 나이였고 목수일은 더 이상 계속하기 힘들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진수야, 미안하다 라며 어깨가 축 처진 할아버지께 나는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한테 많이 배워서 이제 다른 데 가서도 잘할 자신 있어요. 새 직장 구하면 돼요 라고 씩씩하게 할아버지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사실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중졸인 나를 뽑아줄 회사가 과연 있을지 걱정과 불안이 엄습했지만 매일매일 열심히 직장을 알아봤다.
내가 새 직장을 구하는 동안 부모님은 너 왜 출근 안 해? 왜 맨날 집에만 있냐고? 라며 호통쳤대. 실직 상태라고 하자 버럭 화를 내면서 동생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네가 놀고 있으면 학비를 어떻게 내냐면서 매일 욕하고 못살게 굴었대. 얼른 새 직장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은 굴뚝 같았지만 직장을 구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고 실직하고 벌써 2달이 지나가고 있었대. 그러던 어느 날 직업소개소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나를 붙잡더니 너 나 좀 잠깐 따라와 라고 하면서 무작정 차에 태웠대. 연달아서 어머니와 동생도 타더니 양쪽에서 내 팔을 꽉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대. 영문도 모른 채 어디론가 끌려가는 기분이었고 한참을 달리자 험악한 산길로 들어섰대. 차를 세운 후 아버지가 여기 어디쯤이었던 것 같은데? 저기다! 라면서 가리킨 곳은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이었대. 셋은 나를 차에서 거칠게 끌어내렸고 중졸에 쓸모없는 너 같은 애는 여기가 딱이야 라면서 나를 비웃었대. 제법 넓은 부지에 적당한 크기의 오두막이 4채가 보였대. 순간 할아버지한테 배운 목수 기술을 발휘할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대. 나는 부모들에게 나 진짜 여기서 살아도 돼? 고마워 라고 말했대. 그러자 아버지가 이런 산속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그래 너 가져라 명의 변경도 네 이름으로 해놨으니까 그렇게 알고 라면서 정말 토지 권리서를 나한테 줬대. 그러더니 굶어 죽지 않게 조심해라 적당히 풀 뜯어먹으면서 잘 살아봐 라면서 실컷 비웃더니 왔던 길로 되돌아갔대. 1년 후 다 쓰러져가던 산속 오두막은 모던한 분위기의 공간으로 완벽 변신. 넓은 땅은 잘 정비되었고 다양한 야채들이 자라는 텃밭으로 꾸며졌대. 나는 오두막 한 채를 증축해서 내가 직접 키운 야채들을 식재료로 한 농원 레스토랑을 오픈했고 나머지 3개는 각각 숙박시설, 독서 카페, 나의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넓은 토지를 안 쓰고 그냥 두기 아까워서 바비큐, 캠핑장으로 개조해서 오픈했고 여름에는 아마추어 가수들을 모아서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도 했다.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하자 수입도 그에 걸맞게 따라왔다. 어느덧 나는 사업가로서 이 지역에서 이름을 날리게 됐다. 정신없이 바빴지만 알차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부모들과 동생이 탄 차가 부지 안으로 들어왔다. 손님들로 북적북적한 내 가게들을 보더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다 뭐야? 라고 외쳤다. 내가 지금까지의 경위를 설명하자 아버지는 이 땅을 너한테 준 사람은 나야. 그럼 이 입금을 나한테 넘겨야지 라며 급 흥분했다. 그때였다. 가게 안에서 누군가가 걸어 나왔다. 누군지 알아본 아버지는 여기를 어떻게 라며 당황한 것 같았다. 누군가란 바로 할아버지와 할머니였다. 실은 아버지한테 난데없이 땅을 받은 후 곧바로 가게를 열어볼 생각이라고 할아버지 할머니께 상의한 결과 두 분이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나서주셨다. 할아버지는 목수일의 일선에서는 물러나셨지만 오두막 리폼 정도는 아직 할 수 있다면서 망치와 못을 다시 드셨다. 할머니는 요리라면 자신 있다면서 레스토랑을 오픈하면 요리사라고 부르라며 의욕을 불태우셨다. 셋이 힘을 합쳐 시작한 사업은 일손이 점점 필요해질 정도로 번창했고 금방 노인이나 전업주부들을 알바로 고용했다. 지금은 차를 타고 멀리서도 올 정도로 꽤 유명한 장소가 됐다. 가게에서 나온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네가 여길 어디라고 찾아와? 자식 갖다 버릴 때는 언제고 무슨 염치로 진수를 찾아왔어? 썩 꺼져! 라고 호통치면서 돌아가라고 하셨다. 이어서 할머니도 너하고는 10년도 더 전에 절연한 사이야. 여기는 우리 부부하고 진수가 사는 집이기도 해. 다시는 얼씬거리지 마라! 라고 하더니 손수 차문을 열고 세 사람에게 어서 타라고 했다. 부모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더니 예전에 빚을 몽땅 떠넘겼던 문제까지 다시 불거질까봐 겁이 났는지 순순히 돌아갔다. 그 후 부모들은 자기들 힘만으로는 동생 대학 뒷바라지할 능력이 안 돼서 동생은 대학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 일로 동생은 부모를 원망했고 집에만 틀어박혀서 성질만 내고 있다고 한다. 부모들은 험악해진 동생한테 벌벌 떨면서 몸에 상처가 떠나지 않는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고 말았다. 결국 매일 다치고 병이 나는 아버지를 두고 회사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고 수군거리자 견딜 수 없어서 자진 퇴사했다고 한다.
어머니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술집에서 알바를 시작했다는데 지나친 음주로 몸이 말이 아니라고 한다. 동생은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는 건 물론 씻지도 않고 망가져가고 있다고 한다. 한편 나는 가게가 번성하면서 인기 장소가 됐고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 언제나 웃음이 끊이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렇게 행복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었다면서 나한테 고맙다고 하셨다. 나 역시 어려울 때마다 내 편이 되어주신 할아버지, 할머니께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다. 내 이름은 어이남, 아내 부정혜와 결혼한 지 2년이 됐다.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나이는 똑같은 30이었다. 1년 연애 후 결혼했으니까 연애 기간을 합치면 3년을 함께했다. 그래서인지 예전 같은 알콩달콩은 없다. 하지만 나는 그걸 나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부부로 가족으로 정착된 느낌. 이제 아이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아내의 생각은 달랐다. 연애 초창기나 신혼 초기 때처럼 알콩달콩하는 게 사랑이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더니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냐 라며 아이를 거부했다. 내 입장에서는 아이는 여자가 낳는 거니까 라는 생각으로 아내의 생각이 바뀌기를 기다렸다. 아내는 러브스토리 영화나 드라마의 광팬이었다. 나도 저런 연애해보고 싶어 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었다. 아내의 취향에 맞춰서 나도 한 묶음의 장미꽃다발을 선사한 적도 있다. 사랑한다는 말도 물론 빼놓지 않았다. 하지만 아내는 그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아, 나도 저런 영화 같은 사랑해보고 싶어. 저렇게 위험하고 애절한 사랑 너무 내 스타일인데.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혼자서 중얼중얼거렸다. 그런 아내가 최근 석 달 사이에 이상한 변화를 보였다. 우선 1단계는 부부관계가 없어졌다. 다음은 갑자기 사사건건 불평불만이 넘쳐났다. 그것도 아주 사소한 걸 가지고 불만을 끄집어냈다. 내가 조금이라도 반론하면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켰다. 예를 들면 한 번은 금방 나갔다 올 거야 하고 전기불을 켜놓고 나갔다. 실제로 내가 나갔다 온 시간은 고작 2분 정도였는데 아내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왜 불을 안 꺼? 전기세 아까운 것도 몰라? 금방 나갔다 올 거라서 그냥 켜놓고 간 거야. 2분, 3분은 뭐 전기세가 안 나가니? 넌 그게 문제야. 사고방식 자체가 나태하고 의식이 낮잖아. 비약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내는 쇳소리를 내며 더 크게 화를 냈다. 아 진짜 정말 너무 안 맞아. 내가 틀린 말 했어? 왜 인정은 안 하고 토를 달아?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마무리로 사사건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같이 살아? 서로 피곤하고 이혼밖에 답 없는 거 아니야? 라면서 이혼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다. 만약 아내가 작은 일까지 신경을 많이 쓰는 타입이라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불 끄는 일을 까먹는 건 수도 없이 많았고 핸드폰도 어디다 뒀는지 맨날 까먹는 칠칠치 못한 성격이었다. 하지만 나는 너무 세게 따지고 들진 않았다. 겨우 이런 이유 때문에 이혼하고 싶진 않았기 때문이다. 아내에게 다른 스트레스가 있는 건 아닌지 이유를 찾아본 적도 있었다. 주말에 친구들 만난다고 자주 나가는데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는 거지? 라던가 파트 근무 나가는 건 어때? 힘 안 들어? 라고 관심을 보여봤다. 그러자 개짜증. 그런 걸 너한테 일일이 말해야 돼? 왜 꼬치꼬치 난리야? 라며 버럭 화를 내기 일쑤였고 아무 소득 없이 끝났다. 한 3개월 머리 아프게 고민만 하던 나는 거실에서 아내의 핸드폰을 우연히 봤는데 방금 전까지 톡을 주고받은 걸로 보이는 불륜 남과의 대화가 화면에 남아있었대. 빨리빨리 노잼 남편하고 이혼하고 나랑 같이 살자니까. 라던가 부정해. 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우리 둘의 꿈 빨리 현실로 만들자. 라는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다. 아내의 답신도 나도 하루빨리 자기랑 같이 있고 싶어. 자기 꿈은 곧 내 꿈이야. 어쩌고 달달 그 잡채였다. 불륜남은 심심한지 시도 때도 없이 수준 낮은 시처럼 보이는 문장들을 보내오고 있었다. 어디서 이런 수준 낮은 놈한테 걸려서. 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이 불륜남 직장은 다니는 거 맞아? 뭘 하길래 이런 긴 문장을 시도 때도 없이 보내는 건데. 이렇게 사적인 대화를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 일단은 아내와 불륜남의 노골적인 대화들을 사진으로 담아뒀다. 그동안 빨리 뭐라도 하지 않으면 이혼당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었는데 왜 이렇게 내가 한심한지.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으면서 화내고
이혼이 어쩌고 불안감을 조성했던 이유는 불륜중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당연히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겠지. 이런 여자 나도 필요 없어. 아니,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할 거야. 자그마치 3개월이나 끙끙거리고 고민했던 게 우스워져서 혼자 웃고 말았다. 나는 흥신소를 찾아갔다. 아내는 매주 여자 동창들을 만난다며 꼬박꼬박 외출했었는데 10중 8구 거짓말이었을 거고 불륜남을 만나러 간 게 분명했다. 팔짱 낀 모습, 키스하는 모습 등 증거 사진이 속속이 입수됐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아내는 불륜남에게 키스해달라고 조르는 것 같았다. 불륜남도 해달라면 해달라는 대로 아무렇지 않게 키스를 해줬다. 이게 아내가 입에 달고 살던 영화같이 멋진 연애란 건가? 솔직히 사랑이 아니라 불륜이란 스릴에 취해 있는 걸로밖엔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보름 정도가 지났다. 아내는 덜렁거리는 면이 있어서 핸드폰을 깜빡하고 나갈 때가 많았고 그만큼 내가 체크할 기회도 많았다. 비번도 아주 단순했다. 불륜남은 여전히 아내에게 사랑해, 결혼해줘 라면서 우리 둘의 꿈을 빨리 이루자 라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노래했다. 아내 역시 그런 말들에 완전히 푹 빠져 있었다. 어느 날 내가 퇴근해서 들어오자 아내가 먼저 얘기를 꺼냈다. 얘기 좀 해. 할 말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감이 왔고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무슨 얘긴데? 우리 요즘 계속 엇갈린다는 생각 안 들어? 서로 안 맞는 면만 확인하게 되는 것 같고. 그거야 네가 맨날 꼬투리를 잡으니까 그렇지. 그러나 입 밖으론 내지 않았다. 최근 3개월 동안 나는 당신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었어. 하지만 당신은 전혀 협조하지 않았어. 당신한테는 믿음도 희망도 찾을 수가 없어. 이혼해. 나는 다시 속으로 믿을 수 없는 건 내가 아니라 너다 라고 분노의 포효를 했다. 하지만 겉으로는 냉정하게 반박하기 위해 질문을 던졌다. 어떤 면에서 협조가 부족했는데? 당신이 지적한 건 고치려고 했었고 집안일도 분담해서 했던 것 같은데? 직장 열심히 다녀서 월급도 받아왔고. 그럼 뭐해. 요즘 우리 보기만 하면 싸우잖아. 부부답게 대화를 나눈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 그래서 내 결론은 이렇게 당신하고 평생을 지낼 자신이 없어졌단 거야. 좋아. 당신 불만이 뭔진 알겠는데 정확한 이혼 사유가 뭐야? 지금까지 말한 게 다 이유야. 진짜 그래? 우리 벌써 3년이나 같이 보낸 사이야. 그런데 지금 그 관계를 끝내자는 거잖아. 그럼 진짜 이유가 뭔지 정도는 말해줘도 되지 않아? 나는 약간 연기를 더해서 말했다. 아내가 좋아하는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말이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나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게 된 것 같아. 그렇다고 당신이 싫어졌다는 뜻은 아니야. 단지 난 더 멋진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어쩌라고 나더러. 만약 만나는 순서가 바뀌었더라면. 살짝 던져주자 아내는 드라마에서 주워들은 대사들을 나열하듯이 혼자서 열연을 펼쳤다. 나는 적절한 타이밍에 치고 들어갔다. 언제부터 사귄 건데? 처음 만난 건 반년 전이야. 눈이 많이 오던 밤이었어. 사귀게 된 건 3개월 전부터고 그 사람하고 나는 우리 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재출발하기로 했어. 우리 둘의 꿈? 재출발? 불륜남은 미용실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독립해서 자기 샵을 내고 싶어하는 모양이었다. 이혼하면 당신한테 위자료 받으니까 그걸로 그 사람 개업하는데 종잣돈으로 줄 생각이야. 그 사람의 꿈은 곧 내 꿈이니까.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필사적으로 오참을 해야 했다. 우리 둘의 꿈이라고 하면서 개업 자금은 내 호주머니에서 빼갈 생각이라는 거네. 나는 따지고 싶었다. 그보다 아내의 말투로 봐서는 불륜남도 이 상황에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쯤 되면 갈수록 흥미진진이네. 아내의 자백이 담긴 녹취 증거까지 확보한 이상 이미 끝난 게임이었다. 나는 아내와 불륜남에게 위자료에 대해 할 말이 있으니 좀 보자고 했다. 불륜남은 첫마디에 이렇게 말했다. 그쪽한테 받은 위자료로 내 샵을 오픈할 겁니다. 우리 둘의 꿈을 이룰 거예요. 고마워. 우리 두 사람 행복하게 잘 살게. 라고 떠들었다. 나는 위자료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고 했지. 내가 준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을 텐데 위자료는 내가 아니라 두 사람이 지불해야지.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내는 게 상식이니까. 청구액은 각각 3천만 원씩. 두 사람은 멍해졌다. 이 일은 변호사한테 의뢰해둔 상태니까 이의가 있으면 그쪽에 말해. 나는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상식대로 처리한 결과 두 사람의 꿈이었던 샵 오픈은 물 건너가고 말았다. 부정에는 나한테서 위자료로 5천만 원 정도를 받아낼 작정이었던 모양인데
반대로 자기들 둘이 합쳐서 6천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마이너스 6천만 원인 상태에서 샵을 연다는 건 언감생심이었다. 그 결과 부정혜와 불륜남은 헤어졌다. 연애 드라마를 꿈꾸던 부정혜는 리얼 막장 드라마를 직접 연출하면서 비극으로 막을 내렸고, 현실적으로는 30대 중반의 빚밖에 없는 돌싱녀가 그 대가였다. 물론 자업자득이다. 내 이름은 임신혜. 남편 왕진상과 둘이서 살고 있다. 남편과 나는 둘 다 아이를 좋아했고 결혼하면 최대한 빨리 아이를 갖자고 얘기했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기르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신 전까지는 계속 일을 하면서 열심히 저축을 할 생각이었다. 우리 둘 다 회사원이었고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돈을 모은 지 2년, 돈은 착실히 모아가고 있었지만 좀처럼 임신이 되지 않았다. 슬슬 걱정을 하던 무렵 남편이 혹시 모르니까 검사 한번 받아보자 라고 제안했다. 나는 건강에는 자신 있었고 불임이란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었지만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다. 검사 결과 뜻밖에도 내가 임신하기 어려운 체질이란 걸 알게 됐다. 충격은 컸지만 불임 치료를 받으면 임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불임 치료를 받아보고 싶다고 남편한테 상의했다. 하지만 남편한테서 돌아온 말은 애를 못 낳다니 최악이다 라는 망언이었다. 믿었던 남편한테서 그런 망언을 듣게 되다니 실망을 넘어선 절망 앞에서 경악하고 말았다. 내가 받을 충격은 아랑곳 없이 남편의 폭언은 계속됐다. 불임 치료받았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면 돈만 날리고 끝 아니야? 그럴 바에는 그딴 치료 안 받고 말지. 애초에 불임인 거 알았으면 결혼 자체를 안 했을 거야. 그 말을 끝으로 방에서 나가버린 남편은 그 뒤로 내 얼굴은 쳐다도 보지 않았다. 퇴근 후에는 술집으로 직행하는 것 같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극도로 줄어들었다. 그런 생활을 계속하기가 힘들었던 나는 어느 날 밤 늦게 귀가한 남편에게 당신 요즘 대체 왜 이래? 임신하기 어렵다는 말 듣고 나서부터 너무 변했다는 생각 안 들어? 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자 남편은 시끄러워! 애도 못 낳는 여자를 어디다 써? 내 눈에 안 띄는 대로 가버려! 라며 폭언의 소위가 더욱 높아졌다. 너무 심한 말을 듣고 나니 저절로 눈물이 터져나왔고 그런 나에게 난 팩트만 말했을 뿐이야 라며 차갑게 내뱉은 후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부터 나는 남편과 이혼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남편의 본성을 알게 된 이상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었지만 지금 상태에서 그저 도장 찍고 헤어진다는 게 너무 쉬운 결말이란 생각이 들었다. 아이를 낳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가장 충격받은 사람은 나였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닌 게 분명한데 왜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것도 계속되는 망언, 폭언을 들으면서 나는 깊게 상처 입었다. 그것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내지 않으면 분이 풀릴 것 같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고 변호사의 충고를 바탕으로 행동에 옮겼다. 변호사의 말에 따라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한 나는 남편의 폭언을 모두 일기장에 기록했다. 또 남편이 폭언을 쏟을 상황이 생기면 바로 녹음하는 것에도 성공했다. 남편이 나를 향해 쓸모없는 여편네 꺼져! 라는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변호사에게 들려주자 위자료를 청구할 요건이 갖춰졌단 말을 들었고 바로 남편한테 이혼을 요구했다. 집에 들어온 남편한테 이미 내 사인이 들어간 이혼 서류를 내밀자 이혼하자 이거냐? 라며 가볍게 비아냥거렸다.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언어폭력에 대한 위자료도 제대로 청구할 거고 내가 말하는 사이 남편은 이혼 서류에 이미 사인을 하고 있었다. 아이를 위해서 모아왔던 돈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 분열을 한 후에도 위자료쯤이야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이혼 과정은 생각했던 것보다도 순조롭게 완결됐다. 위자료를 포함하자 그동안 모아뒀던 돈은 거의 대부분 내가 갖게 됐다. 그 돈 덕분에 이사며 새 생활을 시작하는 데는 아무 지장도 없었고 꿋꿋하게 홀로 서기를 시작했다. 이혼 후에도 다니던 직장에 계속 다녔고 친구들, 가족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내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는 사이 이혼 후 2년 만에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됐다. 취미로 시작한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알게 된
진국남과 어느 순간부터 서로 끌렸고 진국남의 고백을 받고 정식 커플이 됐다. 또 연애기간 2년 만에 프로포즈. 우리는 부부가 됐다. 진국남은 내가 임신하기 어려운 체질이라고 하자 나를 이해해줬고 내 의견을 들어주려고 했다. 나는 아이를 너무 좋아하고 불임 치료를 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더니 그럼 직장을 그만두고 불임 치료에만 전념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어쩌면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싹 텄다. 불임 치료를 시작한 지 3년 후 30살 생일을 앞둔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찾았는데 뜻밖에도 임신이란 말을 듣게 됐다. 너무 좋아서 회사에 있는 남편한테 바로 전화로 알렸고 둘이서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 후 무사히 첫 아이를 출산하고 다시 2년 후에는 둘째 아이를 자연 임신했다. 내 식구를 이룬 나는 즐겁고 사는 맛이 느껴지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이 함께 쇼핑몰에 가서 쇼핑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남자가 내 이름을 불렀다. 뒤돌아보니 전 남편이 서 있었다. 전 남편은 오래간만이다. 근데 그 애들은 뭐냐? 양자 입양했냐? 눈물 나네. 나는 아내랑 애들 셋하고 쇼핑하러 왔어. 역시 내 친자식들이라서 그런지 눈에 넣어도 안 아파. 라며 잘난 척했다. 하지만 옆에 있는 부인은 불편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는 이 애들은 내가 낳은 내 아이들이야. 나도 지금 가족끼리 시간 보내는 중이거든? 방해하지 말고 각자 갈 길 가자. 라고 선을 그었다. 갑자기 기분이 상한 나는 기분 전환을 위해서 달달한 게 먹고 싶어졌고 아이스크림 전문점에 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방금 전에 본 전 남편 부인이 달려오더니 죄송한데요. 잠깐만 시간 내주시겠어요? 라고 말했다. 무슨 일이신데요? 라고 묻자 부인은 다급한 목소리로 이런 일을 전 부인한테 상의하는 게 상식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제가 남편의 언어폭력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요. 오늘이라도 당장 이혼하고 싶은 생각뿐인데 그냥 이혼하는 건 도저히 억울해서 안 되겠어요. 그렇게 심한 말을 듣고 살았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탈모까지 왔어요. 라면서 머리를 보여줬다. 부인이 묻고 싶은 말은 손해보지 않고 이혼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는 거였고 나는 그때 당시 내가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변호사한테 들었던 방법을 그대로 알려줬다. 그러자 부인은 내 연락처를 물어봤고 정말 고맙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게요. 라고 하더니 재빠르게 돌아갔다. 나는 뒤에서 힘내요 하고 부인에게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냈다. 2달 후 전 남편의 부인한테서 갑자기 역 앞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왔고 부인을 만나러 카페로 갔다. 내 느낌이지만 전에 만났을 때보다 훨씬 밝고 편안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부인은 나를 보더니 일어나서 머리 숙여 인사를 했고 남편하고 무사히 이혼 소송을 마쳤어요. 라고 말했다. 부인 말을 들어보니 내가 했던 것처럼 매일 일기에 전 남편이 한 폭언을 기록하고 폭언한 것을 녹음까지 한 결과 문제없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전 남편은 이미 한 번 위자료를 지불한 적이 있는지라 재혼 당시에는 거의 돈이 없는 상태였고 재산 분열을 한 후에도 위자료를 전액 지불할 재정적 여유가 없었다고 한다. 게다가 아이 셋 양육비까지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혼 후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다. 5 식구가 살던 집은 대출금 잔여금을 입금하지 못하는 바람에 은행에 넘어갔고 전 남편은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은행에서는 돈을 빌릴 수 없었고 사채를 빌리면서 지금은 아마 빚이 1억이 넘을 거라는 말을 했다. 이혼 후 전 남편은 부인을 찾아왔었다는데 부탁이야, 나 좀 용서해줘. 이러다가 나 사채업자들 손에 죽을지도 몰라. 라면서 무릎을 꿇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동안 당해왔던 모욕을 생각하면 남편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바로 쫓아냈다고 한다. 현재 부인은 아이들과 친정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예전부터 전 남편이 언젠가는 벌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비참하게 몰락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전 남편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나 부인한테 했던 짓을 생각하면 당연히 받을 벌을 받고 있는 거지만 현재 나는 남편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과거의 아픔은 아물었고
마음속에서 진정한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 지금은 그런 남자와 결혼했었던 기억 자체를 지우고 싶은 심정이긴 하지만 빠르게 판단하고 위자료를 청구해서 이혼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좋은 남편,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 서로 존중하면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나의 꿈이다. 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성실한 중학생인 아들 공한이와 둘이서 살고 있는 40살 회사원이다. 나는 싱글파더로 아들아이와 사이좋고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 실은 아들아이와 같이 살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이고 그 전에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아내가 친정에 가서 출산을 하겠다며 내려간 후 13년간 실종 상태였기 때문이다. 아내와 결혼한 건 25살 때였고 2년 후에 첫 아이를 임신했다. 아이를 좋아했던 나는 아내의 임신을 학소고대하고 있던 터라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기를 매일 기도하며 기다렸다. 임신 6개월이 됐을 무렵 아내가 갑자기 출산은 친정에 가서 하고 싶어 라고 했다. 나는 육아에 빨리 적응하고 싶었고 이왕이면 친정이 아니라 내가 같이 있어줄 수 있는 곳에서 출산하길 바랬다. 하지만 아내가 강력하게 원하는 바람에 섭섭했지만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첫 아이라 걱정되는 일도 많을 거고 장모님이 옆에 있으면 아내도 든든하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장인 장모님께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드리고 아내를 보내기로 했다. 아내는 몸이 안 좋은 날이 많다며 친정에 되도록 빨리 가고 싶다고 했다. 임신 7개월이 되자 짐을 싸서 친정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그 시점부터 아내의 심상치 않은 변화를 감지했다. 우선 친정에 내려간 후로 나한테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다는 점. 내가 적극적으로 전화해, 라인해 아내에게 연락했지만 냉랭한 태도를 보였고 불신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연휴를 이용해서 처갓집에 내려가겠다고 해도 몸이 안 좋다며 오지 말라고 나를 거부했다. 걱정 반, 궁금증 반. 장모한테 아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 물었더니 매일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외출해서 집에는 거의 없다고 했다. 나한테는 허구한 날 몸이 안 좋다고 하면서 실상은 매일 나가서 노느라 바쁘다니 이건 너무 앞뒤가 안 맞았다. 뭔가 의심스러웠지만 설마 임신 중에 바람이 났을 리는 없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면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만을 기다렸다. 아내가 산딸에 접어들고 얼마 안 있어서 갑자기 장모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혹시 진자가 애기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나?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나한테 물었다. 처음엔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몰라서 네? 아직 출산도 안 했는데 여기로 올 리가 없죠. 라고 하자 장모는 아내가 3일 전에 막 아이를 출산했다고 했다. 나한테는 아무 연락도 없었는데 출산을 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병원에서 종적을 감췄다는 아내. 사고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고 바로 경찰을 찾아가 실종자 신고를 하고 아내가 갔을 만한 곳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아내의 행방은 묘연했고 그저 시간만 흘러갔다. 아내가 실종된 지 1년. 나는 아내를 찾아다니는 걸 포기했다. 돌이켜 생각하니 아내는 친정에 내려간 직후부터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고 사고가 아니라 본인의 의지로 종적을 감춘 것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나는 그토록 기다리던 첫 아이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채 살아야 했다. 아내가 실종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혼도 할 수 없었고 재혼도 불가능했다. 마음 한구석에 아내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한 점 기대를 품고 외롭고 쓸쓸한 생활을 이어갔다. 그런 나에게 대반전이 찾아온 건 그로부터 13년이 지나서였다. 회사로 불쑥 자기가 내 아들이라고 하는 소년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소년은 나를 만나서 직접 얘기하고 싶다고 했다. 너무 뜻밖의 일이라 반신반의했지만 만약 정말 내 아들이라면 라는 생각에 꼭 만나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나기로 약속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기다리고 있자 지저분한 몰골에 바싹 마른 한 소년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먼저 가서 말을 걸었고 그 소년이 바로 전화를 건 장본인이란 게 확인됐다. 소년은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당돌하게 말했다.
몇 가지 질문을 한 결과 이 소년이 내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했다. 아들은 부모의 육아방치 속에 학대받으며 힘들게 자랐다면서 크면 클수록 자신을 대하는 부친의 태도가 점점 나빠지는 곳에 심한 위화감을 느꼈다고 했다. 자신이 부친을 전혀 닮지 않았다는 사실도 무언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다고 했다. 학대와 배고픔 속에서 오직 생존을 위해 버티면서 그 집에서 도망치는 것만 상상하며 지내던 어느 날 아내의 옛날 수첩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아들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쓴 일기가 있었고 그 사이에 내 명함이 끼어있는 걸 발견했다고 한다. 오직 그 명함 한 장에 모든 것을 걸고 집에서 돈을 훔쳐서 기차로 3시간을 달려서 지금 내 앞에 와 있다고 했다. 아들아이는 거기까지 얘기를 마친 후 나한테 수첩을 보여줬다. 일기 내용을 살펴보다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실을 발견했다. 아내는 임신 전부터 이미 불륜 중이었다. 상대는 고향 친구로 중학교 동창이었다. 동창회에서 제외한 2사람은 장거리 불륜을 시작했다. 아내가 임신하자 불륜남은 남편과 이혼하고 나랑 같이 애 키우자 라고 말했고 그래서 아내는 실종자 신분이 되기로 결심한 것 같았다. 출산을 핑계로 친정에 내려간 후 매일 불륜남과 만나며 둘이서 도망칠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나갔던 것이다. 그 결과 나한테는 출산 사실도 알리지 않은 채 도망에 성공. 도망친 후에는 불륜남과 자유분방하게 살아온 얘기들이 적혀 있었다. 아내가 실종된 진짜 이유를 알게 된 나는 아내에 대한 분노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그건 아들아이도 마찬가지로 보였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명함에 적혀있는 회사로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아들아이는 장기간 육아방치로 인한 학대 후유증이 심각한 상태였고 누구라도 이 아이를 즉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친권이 아내에게 있는 이상 알리지도 않고 무작정 아들아이를 데려갈 수는 없었다. 아들아이에게 아내한테 연락해야 한다고 타이른 후 전화를 걸게 했다. 아들아이가 당분간 집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도 아내는 별 관심 없다는 듯이 그러던가 라고 대답하더니 전화를 끊었다. 자기 아들에 대한 걱정은 1도 없었다. 이 아이의 짧은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을까. 내 마음은 슬퍼졌다. 그 다음은 아들아이가 조금 안정이 된 후 만일을 위해서 DNA 검사를 해뒀다. 결과는 역시 내 아들이 틀림없었다. 나는 아동 상담소를 찾아가 상담도 하고 변호사를 만나서 법률적인 면도 검토했다. 무엇보다 아들아이에게 먹고 싶은 만큼 먹게 했다. 마침내 만반의 준비를 갖춘 후 아들아이를 대동하고 아내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아내가 사는 집은 한눈에도 낡고 허름했다. 집 밖에는 술병과 맥주캔이 가득 담긴 쓰레기 봉투가 몇 겹으로 쌓여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노랑머리에 담배 냄새가 진동하는 여자가 나왔다. 그 여자는 예전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실종된 내 아내였다. 아내는 아들아이를 보더니 너 벌써 왔니? 라고 하면서 눈살을 찌푸렸다. 내가 오래간만이야 라고 하자 그제야 나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으로 당신이 여긴 어떻게 라며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 친권을 내가 가져오겠다고 하자 아내는 주저하지 않고 그러든가 데리고 가고 싶으면 그렇게 해 라고 즉답. 그때 마침 미리 연락을 주고받았던 아동 상담소 직원과 경찰이 도착했고 확인할 일이 있다며 아내를 연행해 갔다. 나와 아들아이도 경찰서에 동행한 후 지금까지 육아 방치와 학대, 불륜남의 폭행으로 아들아이가 당한 피해 상황을 전부 진술했다. 아내와 불륜남은 용의를 부인했지만 아들아이 몸에 남아있는 멍자국 등이 증거가 되어 2사람 모두 체포됐다. 그 후 아내와 불륜남은 구치소에 수감됐고 마침내 나는 이혼이 성립됐다. 친권도 내가 갖게 되면서 정식으로 아들아이를 양육할 수 있게 됐다. 아내와 불륜남이 벌인 실종극은 뉴스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고 2사람은 엽기 범죄자로 유명해졌다. 신상이 다 밝혀진 터라 출소 후에도 직업을 찾기 어려웠고 술과 도박에 빠져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다. 실종극을 벌인 후에도 아내와 불륜남은 연일 도박에 빠져서 아들아이를 돌보지 않고 방치했다고 한다. 출소한 후에도 전처와 불륜남은 다시 같이 사는 모양인데 술과 도박으로 몸이 다 망가졌지만
병원에 갈 돈도 없고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 한편 나는 갑자기 커다란 아들아이와 둘이서 사는 게 어색하고 힘든 면도 있었지만 핏줄이란 건 정말 불가사의해서 우리 둘 사이에 허물이 없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아들아이는 몸에 살이 오르고 성격도 차츰 밝아졌다. 정기적으로 카운슬링을 다니고 있는데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말을 듣고 안심했다. 같이 살기 시작한 지 6개월 정도가 지나고부터는 중학교에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다. 다행히 친구도 많이 생기고 탁구부 활동을 하면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나는 아들아이의 탁구 시합을 보러 가는 즐거움이 생겼고 전보다 생활에 활력이 느껴진다. 아내의 실종과 어느 날 처참한 몰골로 나타난 아들아이를 직면했을 때의 괴로움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지금은 이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게 기적이라고밖엔 느껴지지 않는다. 생이별을 해야 했던 지난 13년의 몫까지 다 합쳐서 듬뿍 사랑을 주고 싶다. 앞으로 나는 오직 아들아이의 행복만 생각하면서 아들아이와 함께하는 매일매일을 소중히 하리라 다짐해본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아내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고 만난 지 1년 만에 프로포즈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내는 몸이 약했고 천식 환자였다. 그래서 가정과 직장을 모두 소화하기 힘들었고 결혼 후에는 전업주부로 집안일만 하고 돈은 내가 열심히 벌면 된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아내는 몸이 안 좋을 때가 많았고 그럴 때는 내가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기도 했었다. 직장은 직장대로 다니고 집안일까지 총괄해야 할 때는 몸이 축날 정도로 힘이 들었지만 나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했고 결혼 생활은 행복했다. 결혼하고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아내의 홀아버지인 장인이 지인에게 속아서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5천만 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 아내는 친정아버지가 너무 안 됐다면서 나한테 무슨 방법이 없겠냐고 사정했다. 나는 독신 시절부터 열심히 일해서 모아둔 돈이 6천만 원 정도가 있었다. 내가 선뜻 그 돈으로 빚을 한꺼번에 갚으면 될 것 같다고 하자 장인은 눈물까지 흘리며 나한테 고맙다고 했다. 아내도 나한테 많이 고마워했다. 하지만 장인은 1년 후에 병으로 돌아가시고 말았다. 나와 아내는 아이를 가질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내 솔직한 심정은 남들처럼 아이를 갖고 싶었다. 하지만 몸이 약한 아내에게는 출산, 육아가 넘사벽이었고 아이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는 없지만 아이가 없어도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둘만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몇 년이 지났을 무렵 치료약을 바꾼 결과 아내에게 맞는 약을 발견했고 조금씩 몸이 호전되면서 보통 사람처럼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 정도가 됐다. 지금까지는 아내의 몸이 걱정돼서 여행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여행도 가고 싶고 가능하다면 아이도 낳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을 무렵 나는 자고 있던 아내가 내뱉은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고 말았다. 그날도 내가 퇴근하고 돌아오자 아내는 잠을 자고 있었다. 아내가 추울까봐 담요를 덮어주려고 했는데 그때 아내가 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불렀다. 아내는 건강해지고 나니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많아졌다면서 여러 취미를 갖게 됐는데 간혹가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있었다. 그 정도의 근거로 불륜이라고 의심하는 건 섣부를 수도 있지만 한번 시작된 의심은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아내의 핸드폰을 만졌다. 하지만 상간남과 주고받은 대화가 수두룩하게 발견됐다. 그러는 사이 아내가 눈을 떴고 왜 남의 핸드폰을 만지고 그래? 이리 내놔! 라고 화를 내길래 나는 아내에게 불륜하냐고 돌직구를 던졌다. 그러자 아내는 올게 왔다는 듯이 적반하장으로 그게 뭐 잘못이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솔직히 내가 천식 아니었으면 당신 나랑 결혼할 수 있었을 것 같아? 고마워할 사람은 당신이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장인어른 빚 갚느라고 평생 모은 돈도 내놓은 거 잊었어? 허, 가족이면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뭐 대단한 일 했다고 생색이니? 당신 지금까지 나랑 살면서 좋았잖아. 그럼 이제 나도 좋은 시간 갖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됐고 이혼해줘. 아내가 하는 말이 정리가 안 됐다. 이 상황을 따라갈 수 없어서 멍하니 주저앉고 말았다. 내가 그러거나 말거나 아내는 불륜남한테 가는 건지 집에서 나가버렸다. 아내가 나간 후 지금까지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훑고 지나갔다.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산 것일까? 잠은 자답했다. 문득 정신이 들었고 설마 하면서 통장을 조사했더니 역시나 아내한테 당한 후였다. 내가 독신 시절부터 모은 돈 외에도 결혼하고 나서부터 언젠가 아내가 건강해지면 둘이서 일주일 정도 멋진 여행을 하고 싶은 마음에 꾸준히 저축을 해왔었는데 그 돈이 깡그리 사라지고 없었다.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통장이 아니어서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지금까지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고 장인의 빚까지 갚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왔던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다. 그런 와중에 초인종이 울렸다.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형 부부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가다가 얼굴이나 보고 가려고 집에 잠시 들른 거였다. 있으면서 없는 척 할 수 없었고 현관문을 열자 죽을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나를 보더니 두 사람은 무슨 일 있냐며 놀란 얼굴로 안으로 들어왔다. 형수가 무슨 일인지 얘기 좀 해보라고 했고 아내가 돌변했단 얘기를 하자 형수는 자기가 당한 것처럼 분해했다. 형과 형수는 소꿉친구였고 나한테도 형수는 친누나 같은 존재였다. 내가 예전부터 성실하게 저축을 해왔던 것도 다 알고 있었고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어 했는지 하지만 아내를 위해 포기한 것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 내 아이가 없는 대신 형네 조카들을 예뻐하는 것도 다 이해해주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아내는 나를 배신했고 지금 형수는 분노하고 있었다. 형도 화가 난 건 마찬가지였지만 형수는 분노로 치를 떨었다. 나 이렇게 곱게 그냥 내보내는 꼴은 못 봐 라고 하더니 당장 아무 흥신소라도 찾아가서 아내의 불륜 증거를 꼭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이 집에서 내가 혼자 있는 건 좋지 않다면서 자기들 집으로 나를 데려갔고 당분간은 거기서 출퇴근하기로 했다. 나중에 들은 말이지만 형은 그때 내 얼굴이 핏기가 하나도 없이 창백한 게 혼자 내버려뒀다가는 자살이라도 할 것 같았다고 했다. 의뢰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다. 증거가 갖춰졌기 때문에 아내를 호출하기로 했다. 형과 형수는 내가 혼자 상대하는 게 걱정된다면서 아내와 얘기할 때 본인들도 같이 있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오래간만에 본 아내는 건강에 자신 있어 보였고 내가 이혼 서류에 사인해달라고 하자 신이 나서 두말 없이 달려왔다. 같이 살던 집에 들어온 아내는 나를 보더니 빨리 서류에 사인하고 빨리 보내달라고 했다. 내가 이혼 서류를 앞에 갖다 주자 재빠르게 손을 놀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아직 할 얘기 남았어. 너하고 네 불륜남한테 불륜 위자료 톡톡히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세게 나가자 아내는 뭐야? 하는 표정으로 기분 나쁘다는 듯이 쳐다봤다. 5년이나 내 얼굴 보면서 살았으면 위로는 충분히 됐을 텐데 왜 나더러 돈까지 내놓으래? 황당 발언에 순둥이인 나도 열이 받아서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형수가 나보다 한 발 앞서서 사이다 발언을 쏟아냈다.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지금까지 진수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아프다고 배려받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아? 장인 때문에 자기 통장까지 터내야. 너 힘들까봐 그 좋아하는 아이도 포기하고 그저 너 편하게 살게 하겠다고 뼈 빠지게 일하고 너도 사람이면 그건 알겠지? 근데 배신을 해? 변호사 고용해서라도 반드시 위자료 받아낼 거니까 각오해! 라고 폭풍 쓴 소리를 하자 아내는 형수 기세에 눌린 건지 아니면 변호사란 말에 겁을 먹은 건지 위자료 내면 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더니 도망치듯이 집에서 빠져나갔다. 당연히 불륜남한테는 변호사가 접촉해서 위자료를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아내와 불륜남은 취미교실에서 만난 모양이었다. 불륜남 직장이 하필 우리 형이 다니는 회사의 하청업체라는 걸 조사를 통해 알게 됐다.
형이 이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었고 회사에 알려지면서 불륜남은 한순간에 폐륜남으로 전락. 상사도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걸 알았는지 고가 평가가 바닥을 쳤다. 출세에서 멀어진 건 물론 영업 실적도 하위권으로 몰락. 결국 지방으로 좌천됐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다. 전처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남편이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는데 그런 남편을 배신할 수 있냐며 일가 친척까지 모두 전처를 막대먹은 여자 취급했고 인간 말종, 저질녀라며 욕을 먹고 있다고 한다. 안 좋은 일이 연속으로 일어나자 불륜남하고 돈 문제로 싸웠는지 둘은 헤어졌다고 들었다. 그러자 전처는 혼자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나한테 갑자기 연락을 하더니 내가 다 잘못했다. 한 번만 다시 시작할 기회를 달라며 매달렸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 앞으로 나한테 갚아야 할 위자료도 있고 자기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돈이 필요하게 된 아내는 밤낮으로 일을 해야만 했다. 그러다 호전됐던 천식이 심해지면서 구급차에 실려가는 등 일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돈 없고 몸 아프고 힘들게 사는 게 뻔했지만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받는 것일 뿐 인과응보라고 본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